왜 멈추느냐? 쳐라! 대주월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서풍이라 새긴 깃발이 들어섰습니다.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내는 서풍상단의 주인이었습니다. 행색을 보고 달라지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불을 보고 바뀌는 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기 위해 곤줄인 거지처럼 떠돌았던 사내의 이야기. 사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정월 초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남도 배굴리에는 눈이 아주 얇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천천히 내려앉는 눈송이들은 마당 귀퉁이에 가만히 쌓이다가도 바람 한 점에 쓸려 사라졌습니다. 그 눈은 가벼웠습니다. 가볍게 왔다가 가볍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람의 말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한 번 내려앉으면 쉬이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으니까요. 배굴리에서 가장 큰 기와집 윤가의 안채에는 밤이 깊어도 등잔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윤가의 안주인 권씨가 회갑을 맞는 해였습니다. 조선에서 회갑이란 단순히 나이 하나를 더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이 잔치를 연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 앞에 우리 집 문패를 높이 걸어두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만하다, 우리 자식들이 이러하다, 우리 사위들이 저러하다 하고 1년치 자부심을 한자리에 펼쳐 보이는 날이었지요. 그러니 권 씨의 눈이 요즘 얼마나 날카로웠겠습니까? 권 씨는 젊었을 때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남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큰 소리보다 낮은 목소리로 집안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를 말하면 둘을 알아들었고 둘을 말하면 셋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윤가가 배굴리에서 오랫동안 내실 있는 집으로 불린 데는 권 씨의 그런 성품이 절반은 이바지를 했지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면 달라지기도 하는 법입니다. 세 딸이 모두 출가하고 나서 권 씨의 눈이 조금씩 바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실보다 체면이, 조용함보다 소문이, 집 안보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해진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권 씨는 딸들의 혼처를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그 집안이 마을에서 어떻게 불리는지를 먼저 물었습니다. 맏딸은 큰 포목상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맞사위 백도현은 글도 알고 돈도 알고 관아 사람들과도 두루 얼굴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배굴리 사람들이 백도현에 대해 장부를 쥐고 산다고 수군거릴 때마다 권 씨의 가슴이 뿌듯하게 차올랐습니다. 둘째 딸의 남편은 고을 아전 출신이었습니다. 수령댁과 말이 통한다는 소문이 붙어 있었지요. 관아와 연이 있는 사람이 사위라는 것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뒷배가 생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권 씨는 둘째 사위가 잔칫날 관복 비슷한 차림으로 대문을 들어설 때마다 어깨가 덮여졌습니다. 문제는 막내였습니다. 셋 중에서 가장 오래 품에 두었고 셋 중에서 가장 마음이 곱다고 생각했던 딸이 서림이었습니다. 서림은 어릴 때부터 남과 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제 어미 치마폭을 잡고 매달릴 나이의 서림은 혼자 마당에 앉아서 개미떼를 한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개미들이 무거운 것을 나르는 모습을 보며 왜 저 개미는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는지를 어미에게 물어보는 아이였지요. 나무가 왜 겨울에 잎을 버리는지, 물이 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지, 그런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오래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서림이 23이 되도록 혼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혼처가 들어왔다 하면 서림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 됨됨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집안 분위기가 편하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를 댔습니다. 권 씨는 처음에는 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참을성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갑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권 씨의 마음속에는 이 잔치를 완벽하게 치러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맞사위도 있고 둘째 사위도 있는데 막내딸만 혼자 앉아 있다면 그것은 잔치판에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빈자리는 흠이었고 흠은 체면에 상처를 냈습니다. 그날 밤 권 씨는 서림을 불렀습니다. 안방문이 열리고 서림이 들어섰습니다. 등잔불 아래 서림의 얼굴은 고요했습니다. 무슨 말이 나올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서림아. 예, 어머니. 이번 설엔 사내 하나 데려오너라. 서림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직. 권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아직이 없다. 이번 회갑에 내 자리가 빈다는 것은 내 자리가 비는 것이야. 내 언니들은 다 제 사람을 데리고 온다. 내 형부들도 온다. 그 자리에 내가 혼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서림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가문의 얼굴이 달렸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자 다른 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문의 얼굴. 권 씨가 그 말을 입에 올릴 때는 더 이상 설득도 해명도 변명도 소용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은 그날 밤 윤가의 천장에 매달린 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서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얇고 가볍게, 그리고 또 쉽게 사라지면서 서림은 한동안 그 눈을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가문의 얼굴. 그 말 속에서 서림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잔치판을 채워야 하는 빈자리였습니다. 딸이 아니었습니다.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비면 집안이 흠이 나고 그 자리가 채워지면 집안이 빛이 나는 그 자리. 서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월 초하루까지는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가에는 잔치 준비로 사람이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 떡치는 소리가 났고 마당에서는 병풍을 세우는 사내들의 구령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채 창호지 너머로 권 씨의 목소리가 이것저것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림만 바람처럼 조용했습니다. 서림은 아침 일찍 광주리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장터에 볼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바쁜 와중에도 늦지 말라는 한마디를 뒤에 던졌습니다. 서림은 대답 없이 대문을 나섰습니다. 사실 장터는 핑계였습니다. 서림은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할 때 그녀는 언제나 걸었습니다. 마을 뒤편 산자락을 오르거나 개울가를 따라 내려가거나 장터 어귀를 한 바퀴 빙 돌거나 발이 움직이면 생각이 정리되는 편이었습니다. 아니, 정리가 안 되더라도 발이라도 움직여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장터 어귀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서림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을 어귀 돌담 아래 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베옷은 군데군데 헤어졌고 집신끈은 한쪽이 풀려 흙바닥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발등에는 마른 흙이 두텁게 붙어 있었고 손등의 핏줄은 얇은 살가죽 아래로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뺨이 움푹 들어간 얼굴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거리를 떠돌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사내의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람의 눈은 대체로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체념한 사람처럼 텅 비어 있거나 국어를 앞두고 겁에 질린 것처럼 흔들리거나. 그런데 이 사내의 눈은 달랐습니다. 탁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되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남아있는 눈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세상을 지켜보아온 사람의 눈처럼. 서림은 자신도 모르게 그 눈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째 굶었습니다. 사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변명이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담담했습니다. 서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에서 은전 한 잎을 꺼냈습니다. 사내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내는 손을 내밀어 은전을 받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잠시 굴렸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아무 말 없이 은전을 다시 서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서림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그냥 받지는 않겠습니다. 서림은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굶었다면서 동냥을 거부하다니. 그러면 서림은 사내를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사흘만 제 곁에 서주세요. 사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슨 뜻이요? 회갑잔치에 사내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제 곁에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사내는 잠시 서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무언가를 재고 있는 빛이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처럼. 값은 품삯을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사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루 2냥. 서림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 행색으로 값을 먼저 정하다니. 좋아요. 사내가 일어섰습니다. 집신 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그리고 서림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날 서림은 처음으로 가문의 얼굴이 아닌 자신의 선택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로 이어질지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그 사내의 눈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텅 빈 것도 아니고 가득 찬 것도 아닌 오랫동안 무언가를 지켜보아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정월 초하루 아침이 밝았습니다. 배굴리에는 밤새 눈이 조금 더 쌓였습니다. 지붕마다, 담장마다 얇은 눈이 올려져 있었고 그것이 이른 아침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설날답게 맑은 날이었습니다. 윤가의 대문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마을 어른들과 친척들이 차례로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음식 냄새가 담장 너머까지 퍼져 나왔습니다. 기름에 지지는 전 냄새, 솥에서 끓는 떡국 냄새, 고소한 나물 냄새. 그 냄새들이 겨울 공기 속으로 섞이며 퍼졌습니다. 마당에는 병풍이 세워졌고 멍석이 깔렸으며 권 씨가 앉을 중앙 자리에는 술을 놓은 방석이 놓였습니다. 권 씨는 안채에서 새 옷으로 단장을 마치고 천천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나오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권 씨의 눈이 마당을 한번 훑었습니다. 맞사위 백도현과 맏딸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둘째 사위와 둘째 딸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내딸 서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모이는 것은 발이 아니라 혀입니다. 잔치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잔치가 벌어집니다. 음식을 먹으며 남의 이야기를 먹는 잔치. 술을 마시며 남의 허물을 마시는 잔치. 그리고 그 잔치의 안주는 언제나 가장 약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들었소. 막내가 사내를 데려온다더구먼. 어디서 온 사람이래요? 모른다지요. 막내가 갑자기 데려온다고 했다는 말이 있던데. 혼기가 그렇게 늦었으니 급했겠지. 아무나 잡아온 거 아니겠소. 소문은 잔치 음식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한 입에서 한 입으로, 귀에서 귀로 소문은 살이 붙고 뼈대가 생기며 마당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서림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사내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을 향했습니다. 사내의 행색은 간밤에 서림이 깨끗이 씻기고 새 베옷을 입혀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궁색해 보였습니다. 베옷은 새 것이 돼 소박했고 신발은 깨끗한 집신이었습니다. 얼굴은 며칠 굶어 여전히 여위였고 몸집도 특별히 크거나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아니 평범한 것도 아닌 어딘가 처량해 보이는 행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했습니다. 그 사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면서 수십 개의 시선을 한꺼번에 받으면서도 사내는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서 있는 사람처럼 아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편하게 했습니다. 저 사내가 사위라더라. 행색이. 막내가 저걸. 수군거림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권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잔치 전에 이미 흠집이 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는 시작되어야 했으니까요. 그때 맞사위 백도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백도현은 이 집안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단순히 공부를 잘하거나 장사에 밝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당에서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없는지, 어떤 말을 하면 판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지를 본능처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그 판을 자기 쪽으로 기울여 두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고 남을 눌러 앉히는 경험이 많은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서림아, 너도 참. 사위감을 데려올 거면 사람 구색은 좀 갖추고 오지 그랬느냐.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서림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백도현은 그 침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침묵은 동의이거나 굴복이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처럼 잔치날인데 화기애애하게 지냅시다. 어서들 앉으시오. 그 말은 겉으로는 분위기를 풀어주는 말이었지만 실은 사내에 대한 이야기를 마당 전체에 각인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별것 아니라는 것을 말없이 퍼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잔치 자리가 잡혔습니다. 권 씨가 중앙에 앉았고 맏딸 내외, 둘째 딸 내외가 차례로 앉았습니다. 서림은 사내와 함께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식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잔이 돌았습니다. 권 씨에게 차례로 예를 올리는 동안 사내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왔을 때도
술이 돌았을 때도 요란스럽게 손을 뻗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조용히 마당 안을 살폈습니다. 누군가가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댁은 어디서 오셨소? 무엇을 하시는 분이요? 사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단을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상단이요? 사내가 한 번 숨을 고르고 짧게 답했습니다. 서풍. 마당이 잠깐 조용해졌다가 곧바로 웃음이 터졌습니다. 거지가 서풍이라니. 저 행세계. 백도현이 비웃었습니다. 서풍상단이라면 조정 물품도 건드리는 곳이다. 남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상단인데 저 행색의 서풍이라니. 내가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이냐? 사내는 표정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방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백도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무표정이 사람들을 더 자극했습니다. 거짓말쟁이다. 저런 사람을 데려오다니. 수군거림이 다시 마당을 채웠습니다. 서림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서림을 더욱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서림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잔치가 무르익어 갈 무렵 마을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먼 곳에서 나는 소리 같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을 어귀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잔치 구경을 왔다가 밖을 내다보던 아낙 하나가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마차가 길을 막았다네요. 수령 어른 조카 마님이 타고 오신 마차가 어쩌다 돌담에 걸려서 집마차들이 오가질 못하고 있어요. 마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수령의 조카라는 말에 쉽게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마차가 길을 막고 있어도 수령댁과 연이 있는 사람의 것에 손을 댔다가는 뒤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배굴리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권력 있는 자의 것에는 쉽게 손대지 않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겠소. 집마차들이 오가질 못하니 장터 사람들이 민망해 하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쩌겠소. 수령댁 마차를 건드렸다가 탈이 나면.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만 하는 사이 사내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림이 눈을 들어 사내를 보았습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조급하지도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할 일이 있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어디 가느냐?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사내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마차를 옮기겠습니다. 마당이 잠시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이 따라가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대문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큰 마차가 길 한가운데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마차 바퀴가 돌담에 걸리면서 방향이 틀어졌고 몰던 마부가 당황하여 말에게 이러저러 신호를 보냈지만 말이 고집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말은 코를 벌름거리며 발을 굴렀고 그 큰 마차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마차 두세 대가 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구경꾼들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내가 그 앞에 섰습니다. 마부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요? 사내는 대답 대신 천천히 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말이 낯선 사람의 접근에 긴장하며 콧김을 세게 내뿜었습니다.
발굽이 흙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사내가 아주 조용하게, 아주 천천히 손을 들어 말에 목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잠시 버텼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진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가 말의 귀 아래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둥글게, 부드럽게, 리듬 있게. 말의 발굽 소리가 잠잠해졌습니다. 콧김도 잦아들었습니다. 옆에서 보던 사람 하나가 숨을 삼켰습니다. 마차 모는 손이. 저건 배운 손이다. 사내는 말이 안정을 찾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마차의 끈을 고쳐 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매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손놀림이었습니다.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순서대로 꼼꼼하게. 그리고 마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말을 왼쪽으로 조금 틀어주시오. 마부가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차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기다리던 집마차들이 천천히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잔치 마당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백도현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도적이다. 그 목소리가 마을 어귀까지 울렸습니다. 주인도 없는 마차를 마음대로 손대는 자는 도적 아니면 무엇이냐? 수령된 마차에 무단으로 손을 댄 자다. 도적. 그 한마디가 공중에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내의 등에 검은 그림자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신기하게 바라보던 그 눈빛이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눈이란 참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도적이라고? 수령된 마차를. 저 사내가. 사내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끈을 놓고 천천히 마차에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마부를 한 번 바라보았습니다. 마부는 사내를 보다가 백도현이 있는 쪽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대목에서 사내의 눈이 아주 잠깐 가늘어졌습니다. 세상의 이치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습니다. 옳은 것이 먼저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큰 것이 먼저 퍼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퍼진 소문은 걷어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도적이라는 말이 마을 어귀에서 잔치마당으로, 잔치마당에서 다시 담장 너머로 흘렀습니다. 사내는 조용히 잔치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림이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당 앞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도현이 사람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치 마당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음식 냄새와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그 마당이 이제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사내를 보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초라한 행색에 대한 비웃음이었다면 이제는 거리를 두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한 번 도적이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있거나 아주 큰 목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저러는 거다. 뭔가 숨기는 게 있으니까 저러는 거다.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키웠습니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불리한 쪽으로 기울기 쉬운 것이었습니다. 백도현이 권 씨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실은 판을 더 키우는 말이었습니다. 장모님, 오늘은 회갑 잔치날입니다. 이런 날에 신원도 불분명한 사람이 수령댁 마차에 손을 댔다 하면 잔칫날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권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마당의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 수군거림, 잔치에 흥이 식어가는 것. 이게 다 저 사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림이 갑자기 데려온 신원도 알 수 없는 저 남자 때문에. 서림아. 권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너 정말 이 사내를 아느냐? 서림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지 못해도 봤습니다. 무엇을? 사람을요. 그 말에 백도현이 비웃었습니다. 사람이라 거짓말쟁이도 사람이고 도적도 사람이지. 사람을 봤다는 것이 무슨 증거가 됩니까? 마당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도현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정확하게는 백도현의 말을 거슬 용기가 없었습니다. 권 씨가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를 보이라.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권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증거는 곧 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마당이 더 흉흉해졌습니다. 증거가 오긴 뭘 와. 시간이나 끌려는 수작이지. 도적놈이 잔치판을 망쳤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허리를 굽혀 돌멩이를 집었습니다. 들어올리지는 않았지만 손에 쥔 채 사내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돌은 땅에서 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들린 것이었습니다. 서림은 사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두렵다거나 억울하다거나 하는 감정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의 깊은 곳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서림은 생각했습니다. 도망가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마치 이 모든 것이 이미 알고 있는 일인 것처럼 조용히 앉아있는 저 사람은 백도현이 더 크게 소리를 높였습니다. 수령댁 마차를 손댄 자를 관하로 끌고 가야 한다. 그래야 잔칫날이 평온해진다. 관아. 그 말이 나오자 마당의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관아에 끌려간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 관아에 들어가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이상 어떤 꼴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선에서 힘없는 사람이 관아 문턱을 넘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큰 벌을 받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마당 안의 사람들이 슬금슬금 사내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있었다가는 자신들도 무슨 연루가 될지 모른다는 본능이었습니다. 서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은 제가 데려온 분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백도현이 서림을 보았습니다. 서림아,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무슨 수로, 내가 수령댁에 사과라도 할 수 있느냐? 내 이름으로 그것이 무마될 것 같으냐? 서림은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서림이 나서봤자 이 마당에서 달라질 것은 없었습니다. 마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울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사내는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이 마당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들, 수군거리는 사람들, 돌멩이를 손에 쥔 사람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아이들까지. 증거는 반드시 옵니다. 잠시 뒤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발소리, 두 사람분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대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관아 군졸 2명이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허리에 칼집을 차고 있었고 얼굴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굳은 표정이 있었습니다. 잔칫날 마당에 관아 사람이 들어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뒤로 물러서며 길을 냈습니다. 누가 수령된 마차를 건드렸느냐? 군졸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백도현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놈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마당 안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을 향했습니다. 사내는 그 손가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의 주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용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졸이 사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군졸이 사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뒤로 비틀었습니다. 사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령된 마차의 주인 허락 없이 손을 댔느냐? 마차가 길을 막고 있어서 옮겼을 뿐이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숨이 서로의 등에 걸렸습니다. 다른 군졸이 허리에서 곤봉을 꺼냈습니다. 나무로 만든 단단한 곤봉이었습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툭. 나무가 허공을 가르며 올라가는 소리가 이상하리만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침을 삼켰습니다. 권 씨의 손에서 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지만 깨지지 않고 굴렀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집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백도현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엎드려라. 엎드려 용서를 빌면 내가 군졸에게 말을 해주마. 사내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백도현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수령된 마차에 손을 댔으면 그것으로 이미 잘못이다. 저 오만한 것 좀 보시오. 군졸이 팔을 더 세게 비틀었습니다. 사내의 눈썹이 잠깐 찌푸려졌습니다. 서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서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군졸이 외쳤습니다. 비키라. 군졸이 팔을 뻗어 서림을 밀었습니다. 서림의 어깨가 흔들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곤봉이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은 맞는다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마당이 마치 장작더미처럼 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사내가 아주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손 떼시오. 그 말은 크지 않았습니다. 고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곤봉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군졸의 팔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군졸 자신도 왜 멈췄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 목소리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 위에서 아래로 말하는데 오랫동안 단련된 사람의 목소리가. 백도현이 소리쳤습니다. 왜 멈추느냐, 쳐라. 군졸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팔이 이상하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군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사내가 보통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그러나 분명한 느낌이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에는 희미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빠르게, 가까이. 마당의 시선이 동시에 대문 쪽으로 흔들렸습니다. 곤봉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군졸의 팔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이 한 시진처럼 길게 늘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대문이 열렸습니다. 서풍 레이펑이라 새긴 깃발이 눈앞에 들어섰습니다. 말들이 줄지어 대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리고 그 뒤를 따라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의복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허리에는 칼이 아니라 장부와 인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상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멈추었습니다. 서풍상단.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도 전체에서 가장 큰 상단. 조정 물품을 직접 다루는 상단. 수령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상단. 그 깃발이 지금 윤가의 마당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이는 남도 상단을 총괄하는 대방이었습니다. 그는 마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한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군졸을 향해 한 손을 들어 멈춰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손 거두시오. 군졸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누구냐? 대방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당 안을 한번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내를 찾았습니다. 팔이 뒤로 비틀린 채 군졸에게 잡혀있는 그 사내를. 대방의 걸음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대방이 사내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주인 어른. 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바람도 공기도. 그 세 글자가 마당 위로 퍼지는 동안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대주인 어른. 서풍상단의 대방이 무릎을 꿇으며 부른 그 호칭이. 남도 상단의 총괄이 고개를 숙이며 올린 그 말이. 백도현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군졸의 손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사내의 팔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대방이 고개를 든 채 주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은 서풍상단의 수좌이십니다. 조정 물품을 맡아 남도 전체를 움직이시는 서풍상단의 주인이십니다. 군졸의 곤봉이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권 씨의 숨이 끊길 듯 멎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도적이라 불렀던 그 사람이, 관아에 끌고 가야 한다던 그 사람이, 수령댁 마차를 무단으로 건드렸다던 그 사람이 서풍상단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내가 천천히 베옷의 깃을 여몄습니다. 베옷 안쪽으로 단단하게 꿰어진 옷감이 보였습니다. 서풍의 인장이 새겨진 패찰이 가슴 안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증거였습니다. 아무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러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증거였습니다. 사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때때로 이렇게 떠돕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행색을 보고 달라지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불을 보고 바뀌는 눈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내의 눈이 마당을 한번 천천히 훑었습니다. 구석구석 사람 하나하나를. 오늘 나는 확실히 보았소. 그리고 사내는 백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도현은 이미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저절로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무릎 꿇리는 일을 해왔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대주인 어른. 백도현이 바닥에 무릎을 짚었습니다. 몰라 뵈었습니다. 제가 크게 경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내는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담담하게,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경솔이 아니라 버릇이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숨을 참다가 터뜨렸습니다. 경솔이 아니라 버릇이요.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백도현이 했던 모든 것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평생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그 말이 부드럽게, 그러나 칼보다 깊게 박혔습니다. 사내는 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백도현이 맡은 포목거래, 서풍과의 장부를 오늘로 끊으시오. 대방이 즉시 답했습니다. 명받듭니다. 백도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니. 그건 제 산줄입니다. 사내는 백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없었고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산줄이 끊기는 것은 내가 끊어서가 아니라 그대가 스스로 묶어놓은 것이요. 그때였습니다. 마당에서 그동안 참았던 숨들이 한꺼번에 터지듯 짧고 강한 소리가 올라왔습니다. 야! 그 탄성은 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내 조용히 지켜보았던 사람들, 분위기에 눌려 말을 못했던 사람들,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나서지 못했던 사람들의 감정이 그 한 음절 안에 모두 담겼습니다. 반전의 환호였습니다. 사이다의 터짐이었습니다. 백도현은 그 소리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게 했던 사람이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관아 군졸 둘은 장부를 챙기던 대방의 눈빛 하나에 조용히 마당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사내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수군거리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서로가 서로를 어색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권 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회갑잔치 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에게 증거를 보이라 했습니다. 관아 군조를 드렸습니다. 곤봉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권 씨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사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눈이 없었습니다.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군졸이 물러났고 백도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쪽에 있었습니다. 잔치의 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이 마당에서 오늘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 사실만이었습니다. 사내가 권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권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체면에 빼앗긴 것이요. 체면이 눈앞을 가리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대신 자리가 보이고 됨됨이 대신 집안이 보이지요.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요. 권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었지만 칼처럼 베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오래된 문패를 떼어내고 새 문패를 달아주는 말이었습니다. 사내가 마당을 한 번 둘러보다가 서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림은 오늘 하루 내내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형부의 말에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군졸이 밀었을 때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섰습니다.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사내가 물었습니다. 왜 끝까지 서 있었소? 서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굶었던 그때의 눈이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사내가 아주 낮게 웃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알아본 한 사람을 얻었소. 그리고 권 씨 앞에 정중히 섰습니다. 회갑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림을 제 사람으로 삼고자 합니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권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대방이 예를 갖추려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림이 처음으로 사내보다 한 걸음 앞에 섰습니다. 잠시만요. 마당이 다시 숨을 삼켰습니다. 서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를 사람으로 본 이는 당신뿐이었습니다. 사내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이 서풍의 주인이라서 함께 서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굶주린 사내였을 때도 당신은 제 앞에서 고개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은전을 받지 않고 값을 먼저 정했습니다. 그 눈이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저는 그 눈을 택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문의 얼굴이 아니라 제 눈으로 택하겠습니다. 그 말은 마당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가문의 얼굴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이 마당에 걸려 있던 그 말이 지금 서림의 입에서 다른 말로 바뀌었습니다. 가문의 얼굴이 달렸다 하던 그 자리에서 제 눈으로 택겠다는 말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예를 갖췄습니다. 그대의 눈에 부끄럽지 않겠소.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를 조용히 되짚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쪽에서 노인 하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나이를 더한 날이 아니었구려. 사람들이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무엇인지를 배운 날이었구려. 마당에 설햇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쌓였던 얇은 눈이 조금씩 녹아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날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그 하루 안에서 한 마당에서 가문의 얼굴을 내걸었던 잔치가 사람의 얼굴을 찾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가장 허름한 사람이 가장 단단한 자리에 있었고, 가장 빛나 보이던 사람이 가장 낮은 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내의 눈을 처음부터 알아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드냐담은 앞으로도 잊혀가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곁에 조용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